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우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번에 다 못해가지고. 예. 근데 트럼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보통 보기에 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또 대화하자고 예. 나오는 모양새이기도 하고 예.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 관세에 대해서 90일 유예가 됐다 이렇게 예. 들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예. 궁금한데요. 아,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원래 해석도 좀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요즘 곤욕스러워요. 뭐 이런 좌충우돌 돌출 스타일은 정말 해석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님도 해석이 어려우면 뭐. 또 한 가지는 예. 저야 뭐 높은 자리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높은 분들 옆에서 보좌진처럼 예. 뭐 진짜 예전에는 청와대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뭐 장관님들 회의할 때도 들어가 보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무와 고민은 그분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네, 네. 그래도 뭐 제가 실권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예. 뭐 그냥 높으신 분들 모시고 돌아다니는 가방모지였죠. 근데 예. 그때 쭉 보니까 예. 국가의 여러 의사결정이 합리성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사실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우리도 가끔 신문에서 국가에서 황당한 일을 할 때 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한 거야 하고 살펴봤더니 이 국가의 중대사를 저렇게 정한단 말이야 하면서 놀랄 때도 있잖아요. 실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트럼프 행보를 모두 논리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사실 원래 정해진 행보와 똑같은 수순으로 간 거잖아요. 우리 트럼프 늘 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세게 던졌다가 그렇죠. 협상하자. 세게 그리고 던졌다, 잠깐 협상하자.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면서 다 내놔 했다가 그래 반만 가져갈게 하면 네. 뭐라고 상대방이 느낀다? 와, 많이 양보했구나. 많이 양보했다. 바로 이번에도 또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상대국들이 또 그 전략이겠지 하고 이제 버티는 그런 수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또 안타까웠어요. 제가 왜 안타까웠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그 보도된 논조들의 상당 부분은 네. 상호관세 90일 유예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다들 되게 좋아하는 분위기였고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이요. 예, 그리고 90일 유예다라고 해서 뭔가 트럼프가 큰 양보를 한 것 같은 논조로 보도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야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외신도 챙겨볼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보도를 보면 논조가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요. 네. 대표적으로 로이터나 또 트럼프의 원래 사이가 가장 안 좋은 대표적인 언론인 CNN 여기에는 뭐라고 보도가 돼 있었냐면 예.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실제로 양보가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NHK 사실 요즘 트럼프의 가장 큰 호구 아닌 호구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투자는 손정희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네. 스타게이트에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 네. 그리고 샤오미가 다크팩토리 만드니까 미국도 AI 산업단지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손정희한테 전화했더니 저희가 그러면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서 엄청 투자를 했는데 네. 이번에도 관세는 또 부과받았거든요. 그래서 NHK는 또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실질적으로 양보 아니다. 이게 왜 양보냐. 왜? 결국 상호관세 10%를 받아내기 위해서 상호관세 10% 없었잖아요.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먼저 또 윽박지를 놓고 좋아 내가 10%로 양보할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또. 10%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거다. 그렇죠. 예. 원래 원하는 게 10%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게 유예라고 표현 안 하고요. 예. 잠시 휴전하는 거냐. 그리고 그 휴전하는 이유는 본인이 또 이번에는 미국계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미국계 휴대폰 기업인 애플을 비롯해서 얘네들은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 얘네들이 대책 마련할 때까지 잠깐 시간 끌어주자. 이거 하는 거냐 해서 휴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프랑스의 르몽드도 정치적 제스처인가 진정한 양보인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외신들도 종합을 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갈짓자니까요 네. 지금.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박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목적, 네. 네. 굉장히 큰 상호관세의 비율,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목적은 중국 견제와 부채 감소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도 어쨌든 상호관세를 유예하기로 했고 네. 협상을 다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보이고 있고요. 또 부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세금을 걷어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때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네. 거고 정기적으로 그때그때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네. 그게 가장 유리한 게 관세다. 네. 계속해서 물건이 드나드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90일 유예되면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목적은 달성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상호관세 10%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10%는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지켜낸다. 네. 네. 그 부분만큼을 지켜낸 게 아니라 원래 지금 목표가 원래 그거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10% 올리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올렸고요. 그때는 물론 중국을 주로 대상으로 한 거고 네. 바이든 때 또 관세 올렸고 그러다가 트럼프 때 또 관세를 올린 거예요. 예. 계속 관세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또 상호관세 10%는 일단 적용하기로 한 거니까 예. 그건 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또 논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90일 정도 뒤에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한 거니 이번에 사실 뭘 양보했다라는 거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10%는 달성을 한 거다. 중국에 그렇죠.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어요. 품목별 관세. 예.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자동차,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반도체랑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상호관세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바꿨더라고요. 맞습니다. 바꿨다라고 평가가 나오던데. 네, 이거 바꾼 거 맞죠. 예. 예. 그래서 바꿔놓고 뭐 이제 자동차 때처럼 네. 멕시코랑 캐나다의 자동차 때처럼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죠. 예.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계 회사. 그리고 한국계 회사, 그리고 발주하는 미국계 회사.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네. 대만, 중국 합쳐서 이제 중국계라고 보면.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이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죠. 그럼 품목별로 추가적으로 그럼 25%는 아닌데 요 정도는 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부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90일 유예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어쨌든 10% 정도는 달성은 이미 해놓은 거라 치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좀 주요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걱정됐으면 이런 일을 안 하죠. 그죠? 네. 그런데 그쵸. 예. 지금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해결하는데 일단 던져놓고 또 기업들의 반발 수위를 봤을 때 이걸 또 빠르게 챙기게끔 만드는 건 이게 늘 하는 방법이에요. 예, 좀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요. 네. 그런 표현 좋아합니다. 제가 사회생활 처음 했던 데가 컨설팅 회사에서 했습니다. 예. 네, 컨설팅 펌에서 했는데 거기는 기업인들에게 전문가로서 도움을 주는 일을 주로 해드리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가 기업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했던 행보랑 아주 비슷한 게 많아요. 제가 초창기 컨설팅 했던 한 회사는 네.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희 회사의 팀이 같이 한 거지만 예. 구조조정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구조조정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노조 측과 그다음에 근로자 측에 저희가 보기에는 재무 건전성 확보하기 위해선 얼마만 제시하면 회사가 드디어 급한 불을 다 끄고 정상 가동 가능합니다 했는데 네. 경영자들이 그때 얘기한 게 네. 우리 컨설턴트들이 준 숫자는 이거니 우린 교섭력 차원에서 더 세게 지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삭감률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 정도만 하시면 회사는 견딜 수 있습니다보다 더 세게 근로자들에게 이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을 깎아내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임금 삭감에다가 인원, 희망퇴직 숫자도 저희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노조 측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고 났더니 회사에서
그러면 노조에도 입장이 있으니 이렇게 하시죠 하고 양보를 했더니 근로자들 입장에서 처음보다는 우리가 덜 뺏겼어.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아니 그거였거든요. 경영자들의 협상 전략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이것도 우리 그 손경제 대표 코너 중에 하나인 커피타임에서 네. 한 2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 특히 미국 공무원하고 협상하잖아요. 협상할 때 우리 오승원 아나운서가 갑자기 특채 채용된 공무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미국 공무원하고 이번에 이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하는데 예. 뭘 가지고 딜을 보실 겁니까?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뭐예요? 지금 상태에서 없지 않아요? 없어요. 네. 우리 공무원이 미국 공무원에게 무슨 카드를 가지고 이건 부당하니까 빼주시고 안 그러면 말이야 우리 하면서 그다음 무슨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죠? 예. 생각보다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떨 때는 공무원들이 바깥에서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저도 마음이 쓰릴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때 큰 힘이 되는 유일한 게 뭐냐 하면요. 바로 국민의 여론이에요. 제가 이거 굉장히 개인이니까 전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지 공무원이나 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반미 감정에 가까운 수준의 엄청난 시위, 대규모 뭐랄까요? 항의 이런 것들이 막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면 미국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 다른 나라 다시 보도 말씀드리면 로이터랑 CNN 미국 내에서도 이거 양보 아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 NHK도 이게 실질적인 양보 아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는 90일 휴전이냐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와 우리는 90일 유예받았다. 야, 다 뺏길 뻔했는데 많이 얻어냈어.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뭘로 협상을 하죠? 우리도 이런 논조에는 뭘 양보를 했다는 거냐? 우리 언제 10% 관세했냐? FTA로 관세 없애기로 했던 게 언젠데 그리고 그 재협상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댓글이나 미국 유튜브 채널 등에 가서도 많이 우리의 강경한 논조를 보여줘야 공무원들이 거기 막 협상장에서 TV 틀어놓고 봐라 우리 광화문에서 지금 우리 대선 앞두고 우리 중요한 선거인데도 미국 규탄 시위가 이렇게 많다 뭐 이렇게 해야 뭐래도 좀 얻어내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박정호 교수님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럼요. 이거 네. 분명 상호관세 10% 부과하기로 한 건데 뭘 양보했다는 거죠? 그럼 FTA는 우리랑 왜 체결한 겁니까? 우리나라의 언론들의 지금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말씀해 주신 그래요. 예. 한국 근로자들이 너무 착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왜 회사 측에서 깎아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영자 출신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입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을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경영자의 입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달래는 방식의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미국 근로자를 미국 기업을 근로자로 본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근로자로 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와 네. 대내적으로 지금 네.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건데 미국 내에서는 기업들도 어쨌든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미국 기업들도 달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니까 경영자의 입장에서 세게 던진 다음에 협상을 네.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네. 경영자의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하나만 더 거기에 말씀- 끌려가지 않는 우리의 방법은 국민적인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우리 협상 카드가 아예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그 방법이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EO는요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줘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CEO가 제시해야 되는 회사는 스몰 비즈니스 하는 작은 회사들은 그렇게 해요. 네. 근데 큰 회사는 어떻게 하죠? 지금 이렇게 됐어. 대안 가져와. 이렇게 하잖아요. 대안을 자기가 세우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공무원은 어떻게 하냐면 네. 대안을 자기가 세워야 돼요. 공무원이라는 건 원래는 이
경제하는 데의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런 제품을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인증 프로세스 결정해주고 그걸 가져오시면 거래는 매매는 이런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땐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체계와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도를 수립하고 정비하는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행정관료라든가 아니면 입법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네. CEO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업무 스타일은 늘 사장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뭘 해야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죠. 아이폰 가격이 비싸지고 반도체가 이렇게 가격이 뛰면 미국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 사장님처럼 그 다음 얘기는 간단하죠. 그럼 너희들 회사가 어렵다는 거잖아. 대안 가져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 네. 네. 그리고 1기 때 트럼프 1기 때도 바이오 회사들도 마찬가지였고 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네. 90일 유예를 하면서 네. 중국 견제와 국가 부채 문제가 해결이 그 90일 동안에 해결이 날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면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90일 이후에는 어떻게 계속해서 또 압박을 이어갈까요? 어떤 식으로 갈까요? 90일이라는 건요. 예. 이 90일 동안 유예를 해준 게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거나 국가 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예를 해준 게 아니고요. 그잖아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일단 90일 유예를 해줬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이게 모두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돌출적인 부분이 있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예.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중국이 생각보다 세게 나온 걸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상호 관세는 요율을 낮춰서 원래 자기가 원했던 게 15%였는지 뭐 10%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원래도 좀 낮춰줄까 생각도 했던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추는 걸 하나 선택하면서 그 낮추는 걸 더 강하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세게 붙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중국과 EU가 정상회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연대와 공조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일이 생겨버리면 이건 최악의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나의 목표가 분명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목표가 더 크다라는 선명성을 보여주자라는 그런 정치적 행보도 있어 보여요.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라 르몽드지도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연대하고자 하는 그 기조도 좀 꺾고 우리의 목표가 중국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그냥 10%로 조정하고 90일 동안 유예라고 표현 안 하고 다른 국가는 10%로 조정하고 끝내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90일 동안 다시 논의해보자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국가 부채 문제는 어쨌든 10%는 확보해 놨고 네. 그 이후에 90일 동안 더 이제 협상력을 높여서 더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그렇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중국 견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중국 견제가 목적은 사실은 중국 견제다라는 거를 표명은 했지만 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세를 협상을 하자라고는 했지만 네. 뭐 철회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압박인데 다른 예. 나라들이 느낄 때는 그럼 중국 견제가 주목적이에요라는 말이 통용이 될까? 이게 통할까라는 또 의구심도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 견제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 때문에 결국 관세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지들도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면하기 위한 그 나머지 대안들이 뭔지를 각 국가마다 지금 찾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압박 기조는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예. 결국 미국이 이번 올해 갚아야 될 GDP의 30%에 해당되는 수준의 9조 달러 정도에 되는 네.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과 명확한 어떤 뭐 방법론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봐요. 네. 우리나라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꺼내 들고 우리나라에는 돌아왔다. 그래서
이 관세가 아니라 또 그쪽에서도 돈을 충당하려고 하는 뭐 트럼프의 전략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네. 관세도 있겠지만 내가 원래 내야 될 돈을 누가 대신 납부해주면 그 돈으로 또 다른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한미군 그 주둔에 대한 그 비용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상을 요구를 할 가능성도 많고요. 그럼 이게 엮여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관세를 던져놓고 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던데. 궁극적으로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농담삼아 저희 학회에서는 저 주말에 잠깐 밥을 먹었는데 네. 선배들도 막 어디까지 합리성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어디까지 저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막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네. 차라리 이럴 거면 미국 도와주기 헌금을 모아서 전 세계 국민들이 갚아주자 그냥. 네. 아 이게 너 주가 다 떨어지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지금.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봤는데 이거 2부에서 좀 여쭤볼게요. 네. 잠깐 그냥 운만 띄워놓고 넘어가자면 네. 전 세계 트럼프가 미국에 있는 부채를 전 세계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는 안 돼서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을 부탁드리면은 네, 해주실 수 있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라는 건 국채 발행한 거잖아요. 네. 그럼 국채 발행했었을 때 다른 나라에 약속했던 이자 주기로 한 약속 범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자를 나 못 줘. 그래 너도 이자 원래 얼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돈 빌려준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이자 받지 말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 합의 보자. 이게 바로 전가죠. 네. 그게 저번 시간에 사실 말씀드렸던 네. 연구채 같은 100년 만기 채권을 바꿔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슬슬 논의될지도 몰라요. 복잡하네요. 그래도 듣고 나니까 좀 풀리는 듯 하다가 근데 이게 심중에 있는 거를 우리가 짐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이 사람은 스타일이 CEO였고 평생 네. 그리고 CEO들은 그런 행태를 보였더라라든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떨 거니까 짐작을 할 뿐이지 네. 이걸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네. 국가의 뭐 협상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따질 때는 네. 국가라는 게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통해서 추론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뭐 이런 이론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예. 트럼프 정부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곤란한 정부 같아요.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손경제 플러스 들으시는 분들 중에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 투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맞습니다. 이 관세에 대해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향후 어떻게 변화가 예상되고 어떤 투자의 관점을 가져야 될까? 이 부분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번에 한 번 더 하게 된 게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걸 우리가 못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걸 가져온 겁니다. 예. 그럼 투자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요즘 투자의 최고 고수들이 전부 가 있는 곳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사모펀드입니다. 네, 사모펀드라고 하면 예. 사모펀드도 몇 가지 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이 네. 돈 많은 뭐 슈퍼리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요. 그래서 우리 돈 좀 모읍시다. 그래서 다 같이 이 돈 굴려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나 혼자 어떤 빌딩 큰 거 살려면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모여서 사면 좋은 빌딩도 만들 수 있고 도시도 건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조인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그만 회사를 차린 다음에 투자를 같이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모펀드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촉망받는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경제 분석가들 그런 사람들이 원래 잘 나가던 회사 그만두고 많이 입사를 해버려요. 예. 뭐 골드만삭스든 뭐 아니면 또 JP 모건이든 이런 데서 있다가 저는 그냥 어디 사모펀드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무슨 컨설팅 펌에 있다가 사모펀드로 갑니다. 이런 숫자가 정말 요즘 제일 많아요. 사모펀드에서도 그거 적극적으로 홍보하잖아요. 뭐 그렇죠. 골드만삭스 출신의 맞아요. 어쩌고 뭐. 예. 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모펀드에 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그렇죠? 예. 저나 오승훈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걸 분석해야 되죠. 그리고 그 분석 아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사모펀드는 그 경제판을 만드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네. 이번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이 담판을 지었어. 조만간 발표 날 거야.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를 국가에 엄청 할 테니 이런 식의 지능법을 만들어 달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보를 먼저 얻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정보의 형태와 내용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금융 전문가들이. 그럼 이 금융 전문가들은 어떤 후광 효과들을 나중에 기대할 수가 있냐 하면 야, 내가 골드만삭스에선 연평균 수익률을 얼마 냈던 펀드 매니저였는데 예. 사모펀드라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근무를 하면 그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가능성이 높겠다. 네. 정보 수집도 훨씬 빠를 거고 환경도 바꿔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 예. 그러면 야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맞물려서 네. 그리고 또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나요? 네. 그런 뭐 슈퍼 갑부들 이런 사람들하고 지근거리에서 일하다 보면 뭔가 또 다른 기회들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요즘 사모펀드에 많이 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큰 변곡점이 도래할 때는 예. 사모펀드가 돈의 흐름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면 초절정 고수들이 지금 무슨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는 진짜 세상이 진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얼음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사모펀드를 지켜봐야 되는지 이해가 좀 되셨죠? 예. 자, 그런데 이 사모펀드들이 요즘 돈을 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 부과한 즈음에 네. 대거 전략을 다 수정했거든요. 다 수정한 방법이 크게 4가지가 꼽히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니까. 사모펀드들이 전략을 수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예. 갑자기 미국 증시 폭락할 것 네. 같고 그다음에 환율 확 바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새로운 변화들이 촉발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돈을 다시 배치를 해야지 그냥 넣어놓고 다시 올라가겠지 하고 있는 거는 고수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전문가들은. 그리고 매일 월급 주고 있는 사람이 야 너는 이렇게 떨어질 때 그냥 다시 돌아오겠죠 하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 개인들은 그래도 돼요. 근데 윗사람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그잖아요. 뭔가 이거에 대비해서 저희 포트폴리오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모펀드들은 크게 어떻게 돈의 흐름을 네. 바꿔놨냐면 네. 산업 재편성에 베팅한 쪽이 하나 있고요. 공급망 재편성에 베팅한 쪽. 예. 그다음에 내수 중심의 산업의 투자 비중을 늘린 쪽. 그다음에 선물 옵션 등으로 대응 전략을 짠 쪽.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선물 옵션 대응은 뭐 이전에도 이런 뭐 트럼프 행정부 같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나 예측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선물 옵션 대응 같은 경우는 계속 해왔던 방식일 것 같고 네. 내수 중심의 산업 투자는 뭐 미국이라면 미국 사모펀드들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미국의 산업을 어쨌든 육성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근데 산업 재편성과 공급망 재편성은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상호 관세가 2가지예요. 첫 번째, 많은 국가들이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슬 그 다음 뭐겠어요? 비율을 올려가는 거죠. 상호관세 10%에서 이번에는 만약에 다 합의를 봤다고 칠게요. 예. 모든 웬만한 동맹국들이 협상을 다 잘해서 그럼 10%는 이제 기본값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입장료가 안 오른 입장료가 전 세계 지구상에 있습니까?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상황 바뀌면 인플레 생기면 예. 입장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한 1, 2년 지나고 아니면 트럼프가 임기 2년 차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15%로 올려야 될 것 같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왜? 예. 10%는 이제 기업들이 내부의 경영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성을 바탕으로 대응을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묻고 더블로 가. 얘네들 이제 다 10%다 대응 찾았어. 네. 본인들이 막 직원도 자르고 비효율적인 경영 이거 다 털어내서 결국 다 해냈어. 그럼 또 올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어떻게 되는 거다? 슬슬 뭔가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이 관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다른 행보가 뭐냐 하면 그동안의 교역은 이게 무역에 대해서 그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지금은 산업 간 무역보다 네. 산업 내 무역의 그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해왔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예. 쉽게 얘기해서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 팔고 미국은 한국에 뭐 판다, 뭐 소프트웨어 판다. 이런 게 산업 간 무역이에요. 네. 다른 산업에 있는 물건을 다른 국가들이 서로 파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급격히 늘어왔던 게 산업 내 무역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휴대폰 하나를 만들 건데 예. 이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그 수많은 부품을 미국에 가서 일부 만들어서 내가 받아오고 인도에 가서 또 하나 받아오고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부 만들고 그거를 베트남 공장에 다 보내요. 그럼 베트남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서 결국 전 세계 수출한다. 아니면 중국 팍스콘에 수출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수출되는 물건은 뭐예요? 휴대폰이요. 완제품이죠. 예. 그런데 이 휴대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나라들끼리 수출하고 수입하고 다시 보내고 선적하고 하는 그 경로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산업 내 무역이라는 게 훨씬 기업인들이 선택한 교역의 방식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네. 2000년대 이후에는 네. 이게 물건을 훨씬 더 싸게 만드는 방법이었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가를 한 번씩 넘나들 때마다 입장료를 내는 거잖아요. 관세가 높으니까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뭐 아이폰도 뭐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뭐 저기 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뭐 300만 원까지도 가능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러 밸류 체인들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로 산업 내 무역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관세 얘기로 돌아오면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 게 기본꼴이 되는 예전에 1900년대 초반이라든가 뭐 이대로 돌아가면 이제 산업 내 무역을 하면 비용만 많이 유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야, 우리 제일 적합한 한 곳에 모이자. 그곳에서 전부 다 일괄 공정으로 휴대폰을 무에서 완성품 휴대폰을 다 만들 수 있는 그 범주에 최대한 근접하게 공정을 다 거기서 원스톱으로 끝내버리자. 이렇게 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 그렇게 산업 내 무역에서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이 어쨌든 줄어들고. 예. 어. 그러면 이제 진짜 산업 간 무역으로 다시 가는 거죠. 한 곳에서 그냥 다 생산하는 산업 간 무역 쪽으로 이제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공급망 재편성은 뭐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네. 이제 첫 번째 그 바로 즉각적으로 산업 재편성은 그래도 기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네. 공급망 재편성은 딱 이제 숫자가 한 90일 뒤에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딱 보면 그동안은 스리랑카에서 물건을 조달받았던 게 스리랑카보다는 방글라데시에서 조달받는 게 낫겠다라든가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조달받는 게 낫겠다든가 예. 이게 관세 때문에 내 이익의 폭이 달라지니까 그 어디에서 물건 띄워올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게 거래처를 바꾼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관성으로 계속 유지돼가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재편을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변할 거다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기업인들 중에서 약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서 신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있고 네. 베트남에서 미국에 신발 만들어서 수출하는 데가 있고 뭐 네. 이렇게 다 있는데 예. 갑자기 베트남 관세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에선 신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는 물량이 예년만 못했는데 그런데 베트남의 관세가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그 관세 부과한 금액 생각해 보면 부산이나 베트남이나 그게 그거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미국 수입업자 입장에선 네. 그러면 베트남의 어느 업자는 강하게 미국 수입업자를 찾아갑니다. 강한 어떤 결심을 갖고 뭐라고 하느냐. 그 베트남한테 물건 받기로 한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2년 정도 남으셨던데 네. 그거 계약 파기해서 생기는 위약금까지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이참에 우리랑 5년 계약하자. 아니면 5년 뭐 부담스러우세요? 그럼 3년 계약하시죠. 라고 하면서 딜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신발 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든가 베트남은 신발 산업으로 먹고 살았던 어떤 지자체의 부동산 흐름은 이제 그 동네 그 산업 공동화라고 하죠. 그런 기회가 완전히 박탈돼서 이제 거기는 집값도 떨어지고 뭐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흐름들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공급망 재편성을 또 잘 확인을 해야 그래야 어느 쪽 경기가 어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국제무역기구가 뭐 주도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던 그 자유무역 기조는 이제는 앞으로는 좀 사라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점점 쪼그라들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세상이 될까요? 저는 네. 미국 말고 나머지 국가들하고 FTA를 체결해 놨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대응력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FTA는요, WTO하고는 다른 거예요. WTO는 다자간 협상이에요. 예. 모든 사람을 한 테이블에 모아놓고 그래서 무슨 라운드 불렀던 게 모두 한 테이블에서 하나로 합의를 그냥 한 큐에 끝내자라는 건데 그게 입장이 서로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우리 협상에서 불필요하게 허들 있는 거는 없앨 수 있는 국가들끼리는 먼저 없애봅시다 시작했던 게 FTA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칠레랑 제일 먼저 했는데 네. 제일 허들이 없었거든요. 칠레는 우리한테 농산물 팔고 싶어 하고 우리는 거기다 공산품 팔고 싶어 했는데 네. 이게 다른 국가의 FTA보다는 그래도 허들이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싼 농산물 들어온 게 우리 농가에는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정부가 또 어떻게 보상하겠다라고 나름 정리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다른 나라와 협상해 놓은 것들은 꽤 있어요. 이거는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 이런 거는 물가가 팍 폭등하는 걸 최대한 뭐랄까요? 늦춰주거나 아니면 잡아줄 수 있는 여지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또 다른 국가들도 한국처럼 우리도 이제 FTA를 체결해서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물건은 최대한 더 싸게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하자라는 움직임은 네.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전 세계적으로 무역 환경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그게 된 또 거죠. 공급망 재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런 과정이 계속 어째 지속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가장 뭐 지금은 불리한 나라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유리한 나라와 기업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일단 땅이 큰 나라들이 엄청 유리해진다. 땅이 큰 나라. 예.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 물건을 생산하는데 비용을 무조건 낮추기 위해서 저개발 국가들을 찾아다녔던 거고요. 네. 그리고 산업 내 그 무역을 왜 했겠어요? 휴대폰 하나를 최대한 싸게 만들려면요. 디스플레이는 중국 거 쓰고요. 네. 배터리는 일본 거 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뭐 한국 거 쓰고요. 제조는 베트남에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패키징해서 미국 포장으로 바꾸는 거는 미국에 가서 하지 마시고요. 멕시코에 보내서 멕시코의 값싼 근로자들이 포장지로 싹 예쁘게 싸서 패키징하는 게 제일 쌉니다. 이런 루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도 세계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의 기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실제 주판을 튕겨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인건비랑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그 비용을 낮출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 관세가 부과되면. 예. 그러면 다른 데서 관세를 낮춰야죠. 비용을. 네. 뭘 비용을 낮춘다? 우리 회사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기본 비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인건비 싼데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임대료 싼 데를 더 찾아봐. 근데 임대료 싼 데인데 인건비 싼 데가 임대료도 싼데 통상적으로는 아, 그러네요. 저개발 국가인데 네. 그런데 그곳에서 생산했다가 미국으로 보내면 상대적으로 관세만 더 부과받니.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 인건비는 비싸지만 임대료 싼 데가 어디야? 땅은 넓은데 인구가 적은 나라예요. 네. 그리고 그 나라는
땅이 넓어서 자원도 많아가지고요. 자원 수급도 굉장히 편하게 옆에서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땅이 또 넓어서요. 옆에서 신재생 에너지 패널 쫙 깐 다음에 거기서 전기를 반영구적으로 공급받으면 이제 사람 대신 공장에서 전자동화해서 또는 로봇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 전기료 그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지들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네. 에너지 싼 나라, 땅이 큰 나라.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네.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만약 오승환 아나운서와 제가 이제 MBC 둘 다 그만두고 네. 신발 공장 차리러 갑니다. 어디 가실 거예요? 기사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이폰의 생산 비중이 인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아, 인도도 가능성 있죠. 예. 인도도 있죠. 근데 인도보다는 저는 네. 인도는 아마 지금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애플이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도 아이폰 공장을 거기 지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주 그 경영자의 아주 습성이에요. 전자동화를 하면 참 여러 가지 편한 게 많죠. 매년 해야 되는 노사 임금 협상도 안 해도 되고 예. 견실한 노사 관계 구축하기 위한 감정적 소모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에게 시킨다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에요. 그잖아요. 다 알아먹지 못하니까요. 예. 네. 내가 해놓은 거 오승환 아나운서에 전해줘. 이거를 로봇에게 시킨다. 야, 이거 생각보다 아트의 영역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가 깨지는 일인데 그 머리가 깨지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값싼 인건비 있는 나라에 공장 짓는 게 훨씬 더 선택지로 용이하게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갔는데 네. 근데 인도는 그 매력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관세 예. 부과하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인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오히려 캐나다나 호주나 오. 또는 미국 본토 네. 이런 데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미국 본토까지. 예. 상대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으로 분류되는 최우방 국가들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세율도 중국이나 여타 국가보다 낮을 것이고 그리고 워낙 자원을 쉽게 조달하고 에너지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국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국가들의 공장을 이전하거나 그런데 이들 국가들에게도 트럼프가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뭐 마지막은 이제 미국 내로 가는 거죠. 박 교수님이 예상하는 세상은 지금까지의 공식이 완전히 파괴되는 세상이네요. 우리가 그렇죠. 캐나다나 호주를 미국 본토를 떠올리면 인건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거기서 생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맞아요. 퍼져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거 보면 그런데 오히려 이제 관세 때문에 캐나다, 호주, 미국 본토로 돌아간다. 예. 자, 보세요. 우리가 그 1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언론에 전부 공개를 못 하지만 언론에서 팍스콘 보도할 때 이 영상 이미지 따서 붙이는 뉴스 보도할 때 네. 보시면 어떤 이미지죠? 여공들이 두건까지 써서 멸균복장 비슷한 걸로 입고 하나하나 그냥 쫙 앉아가지고 예. 조립하는 모습들 보셨죠? 네. 그게 팍스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그 LG라든가 삼성의 가전 공장이나 휴대폰 공장 우리 MBC에서도 우리 오승환 아나운서나 많은 분들이 보도하는 거 저도 봤거든요. 네. 거기 일렬로 앉아서 무슨 여공들이 조립하고 앉아 있던 거예요. 로봇 팔이 일렬로 있죠. 그렇죠. 예. 벌써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우리 같은 기업들은 대비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질문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만 더 덧대어 말씀드리면 예. 이때 바로 국가의 어떤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목표가 뭔지 말씀 누누이 드리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 줄이고 중국 견제다. 그럼 언제까지 팍스콘 통해서 아이폰 만들 거야? 다른 회사 못 찾아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팍스콘 부자 만드는 일 언제까지 할 건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모르겠습니다. 제 환타지 소설입니다. 예전에 또 우리나라 휴대폰 만들던 회사 지금 휴대폰 안 만들고 있는 회사도 있잖아요. LG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안 되는 겁니까? 아이폰도?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 재편성과 공급망 재편성에 우리 개인들이야 투자를 잘해야 되겠지만 국가 입장에선 이럴 때를 호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휴대폰 만들 수 있는 나라 3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남은 게 이제 우리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제 뭐 부탁 못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셨군요.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이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캐나다나 호주, 미국 본토로 가는 거를 우리에게로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해내야죠. 우리 기업들이 다 미국에서 일하는 모양새가 이쁜 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각자 그렇게 지금 방향으로 가면 다 자국 내 생산 위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극대화되면 예. 그 중간 지점 어느 지점에서 멈출 거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이게 예. 서로 강한 어떤 작용이 있으면 강한 반작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반합을 이루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세상이 본격화된다. 그럼 그걸로 인한 피해를 무마하기 위해서 네. 개별 국가 간의 군소 국가 간의 FTA 협상은 더 늘 수 있다. 그건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 간에 뭉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일 뼈 아프고 국가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예. 이제 유럽은요. 사실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언제 또 유럽 한번 할 때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항상 이런 경제적인 큰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제일 취약해요. 왜? 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럽이 각각 1% 성장대, 0%대 성장대로 가도요. 유럽은 국민들에게 다그치지 않아도 돼요. 예. 야, 너 뭐 주당 100시간씩 일하면서 혁신해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게 그 유럽 안에 다 분업화했어요. 우리나라는 유럽 전체에서 맡은 역할이 농업이에요. 우리나라는 금융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제조, 항공 쪽하고 뭐만 담당하기로 했어요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성과 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성과를 좀 느슨한 형태로 지원해주고 해도 각각의 분업화된 것들로 그걸 합치니까 여기에서 뭐 성과 나고 여기에서 뭐 성과 나고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전히 우리가 필요한 돈을 우리가 다 벌어야 되거든요. 휴대폰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조선도 우리가 해야 되고 에너지 수급 체계도 우리가 값싸게 유지해야 되고 금융 시스템의 경쟁력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유럽처럼 저렇게 좀 뭐랄까 느긋한 삶의 모습 워라밸을 왜 못하는 거냐. 이게 이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는 또 한 번 이 환경이 열악해진 다음에 돈 벌려고 하면 이것처럼 고달픈 게 없어요. 네. 업황이 좋아진 것만큼 최고로 돈 잘 버는 게 없거든요. 업황을 좋게 만드는 방법들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오늘도 내수 중심의 산업 투자랑 선물 옵션은 못했는데 이것도 어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미리 대응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까지도 짧게나마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게 복잡다기한 건데 하나하나 찬찬히 여쭤봐 주셔서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